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오늘 새벽까지 폭력과 욕설로 얼룩졌습니다. 이 동물 국회가 다시 연출되면서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이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 사개특위 사보임 결정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바른미래당의 분당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한 전국 현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어느 때보다 두 분이 오늘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국회가 어수선하고 힘든 상황이 벌어졌던 게 제 기억에는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작전을 세우고 있다. 이건 뭐 전쟁터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제부터 시작된 국회 상황 한마디로 진단하시면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한마디로 진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워낙 뭐 복잡한 현상인데 화면에서 이제 계속 우리가 보고 있듯이 국회가 왜 저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 또 얘기가 또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동물국회라고 얘기하는데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된 거 아니었겠어요? 이 현재 국회법이 2012년도 5월달이었어요. 18대 국회 마지막 때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개정했는데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거 이른바 신속처리 안건 지정. 그건 이제 국회법 85조의 2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패스트트랙을 지금 사실 한국당은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여야가 여야 사당이 합의를 했죠. 한국당을 제외한. 그리고 이제 각 당이 추인을 했어요. 어제 추인을 한 것이 아마 당내 이제 그 합의 사항인데 어쨌든 그것을 국회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5분의 3의 찬성으로 이제 이른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네. 일단 회의는 열게 놔둬야죠. 회의 자체를 봉쇄하면 어떡합니까? 물론 추인 과정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당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어요. 그건 당내 사정들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합의가 돼서 상임위를 열은 다음에 그 다음에 5분의 3 이상이 되면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 5분의 3이 안 되면 즉 18명이에요. 지금 이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라는 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인데 11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오신환 의원하고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때문에 이제 사단이 발생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열어야죠. 물론 사보임의 문제는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이 회의 자체를 막는 건 전 별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결국 이 사단은 뭐 결국 이제 양비론으로 가고 국회가 뭐 이제 정치 부실이고 정치 부재다, 정치 실정이다는 얘기 하는데 그거 누가 다 한 얘기니까 원인을 우린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좀 하나씩 볼 텐데 일단 뭐 교수님 이야기 좀 듣고 가겠습니다. 뭐 동물국회, 식물국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용어 자체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물에도 질서가 있어요. 저는 이걸 엄밀하게 따지면 막장국회라는 말이 좀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단어도 원래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말이죠. 의회민주주의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퇴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시점을 분리해서 좀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기 전과 후에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 국회가 파행으로 간 적은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그것이 다시 7년 만에 재현됐다는 부분 속에서 부분하고 또 하나는 2017년에 정권이 교체됐는데요. 이 정권이 교체된 그 큰 심 속에서는 뭐냐면 비정상적인 거를 정상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된 여러 가지를 고쳐나가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데 이번 그 파행 사태를 보면 이 두 가지 정신이 다 지금 훼손되고 있다. 제가 여기서 꼭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현상에 대한 부분을 집중할 것이냐 그 현상이 나온 원인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쪽에서는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이 진행되는 관행에 관련돼서 지나치게 여야가 편의주의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다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요. 이 시각 국회 상황입니다. 7층의 의안과인데요. 어제 저녁 그리고 새벽까지 가장 많이 언론에 노출됐던 곳이 아마 저기 같습니다. 육탄전, 몸싸움, 욕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연출됐던 곳인데 지금 이제 한국당 의원들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저렇게 문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오늘 요청을 했는데 오전 중에 결판을 내겠다 이런 각오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저 교수님 지금 네. 그 경호권이라고 있습니까 국회? 예전에 국회의장이 발동한 게 경호권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런 상황 질서 유지권하고 다른가 보죠. 질서 유지하고는 좀 다르죠. 저런 상황을 이제 제거하는 게 경호권이죠. 예. 그래서 국회의 상임위나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게 하는 게 경호권이에요. 그래서 경호권을 발동했어요. 33년 만에. 그러니까 86년이니까 1986년은 어떤 해입니까? 그때는 전두환 정권 때거든요. 33년 만에 발동했으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뭐 국회에서 독재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경호권을 발동하는 거는요. 그야말로 국회가 완전히 배제될 때, 국회 정치가 완전히 부재하고 실종할 때 발동하는 것인데 그게 발동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한국당에서도 독재라는 단어는 뭐지 의뢰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는 단어고 요즘 단어를 보면요 좌파 정변이란 말까지 나오고 좌파 반란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 용어를 하는 게 상당히 수위를 상당히 높을 때도 많이 있어요. 정치 공방의 차원에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차원이 있는데 요즘 한국당의 단어가 너무 이제 도를 넘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선거법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공수처 설치,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청법 개정하는 거하고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네. 요거의 결국은 핵심은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다 보니까 이제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냐 안 하냐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본질은 이건데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일일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선거제격이라든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 부분을 지금 반대할 명분이 전 약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정당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요. 또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맡겨서 저렇게까지 한국당에 몰고 가는 건요. 이건 전반적인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정치라는 게 야당이나 여당이나 문제가 너무 많지만요. 예. 이 본질적으로 내용이 이거라는 걸 주장하고 싶고 또 하나 문제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국회법에 나와 있는 그 절차는 진행을 하게 만들어 놔야죠. 그걸 원초적으로 막고 저런 식으로 하면 저게 말이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최이배 의원이 이제 바른미래당에 사모임을 해서 사개특위 위원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원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의원 방에 가서 막고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도가 지나친 거죠. 아무리 서로 양쪽이 다 잘못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 그 정도는 국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절차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시하는 예. 부분에 있어서 따끔하게 질책을 해주고 계신 것인데 방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국당 그리고 뭐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의원들도 그렇고 몸싸움도 하고 점거도 하고 의안가에서 팩스도 아예 뭐 고장내버리는 상황도 있고 아예 이런 절차적인 것들을 몸으로 막아내는 이런 형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저는 저 상황에 관련돼서 꼭 지적을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게 33년 만에 경호권이 발동됐다는 얘기는 경호권 발동이 지극히 이례적인 거라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나는 평소에 의회주의자라고 주장했었던 문희상 의장께서 저렇게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최 교수님은 법에 관련돼서 절차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 법의 적용이 선별적으로 돼야 되냐는 거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절차 등을 막은다고 한다는 것은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국회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보임에 관련된 것은 규정이 있잖아요. 임시국회에서는 안 된다는 거가 있다고 한다면 관행상 이거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행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선거법을 여야 합의 없이 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그런 관행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법과 절차의 그 관행에 대한 문제 속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의회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그 성숙의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미숙함을 드러난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차분하게 이 부분을 지금 저렇게 해서 계속해서 육탄 봉쇄를 하고 막아갈 때 좀 물리적 네. 예, 지금 의원과 사무실 앞에서 한국당이 집회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거 잠깐 들어보실까요? 그만해라! 네. 그만해라!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도 사보임, 권윤희도 사보임. 선배, 그 세훈 선배가 지금 계속 중계 중이니까 배터리 갈거나 카메라 이동할 때 멀쩡한 말씀해달라고 경찰, 하시네요. 멀쩡한 경찰 놔두고 공수처가 웬 말이냐? 웬 말이야? 대통령 딸이나 즉각 수사해라.
예. 자, 저기 뭐 취재 기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취재 기자들이 취재하는 목소리를 잠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 저렇게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끝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걱정되는 거 정말 건널 수 없는 그런 다리를 건너지 않을까. 그 상황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 선거법이 그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선거법은 없었어요. 저는 결국은 이것도 선거법이 합의되리라고 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15일 날 어쨌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을 검토하기로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합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합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동안 안을 내놓긴 내놨습니다만 대단히 궁색한 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몰리다 보니까 아니라고 내놓은 게 비례대표제 폐지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 의원수 정수 줄이는 거. 비례대표제 폐지는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비례제로 하기로 한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이 정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거 이제 와서 비례대표제 논의를 시큰하다가 비례제 없애자. 이건 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제는 합의하는 게 맞는 건데 합의할 수가 없잖아요. 합의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의도 하고 노력도 하는 건데 그거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을 올린 거예요. 지금 여당이나 여야 사당은 한국당과 여야 사당 얘기는 일단 330일이지만 시간이 있으니까 그 날짜는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합의하자라는 거예요. 예. 이걸 패스트트랙 자체에 지정을 못하게 한다면 그리고 그동안까지 보인 행보 이건 뭐 저희 추론입니다만 예. 선거제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은 거대 정당들에게 좀 불리하다는 게 일반론이잖아요.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또 더 나아간다면 추론을 저렇게 자꾸만 이 극단적인 대립이나 혐오의 정치를 끌고 가서 적대적 정치를 끌고 가서 뭔가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뭐 일상적인 정치공학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예. 그게 아니고서 저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저 정도까지 무슨 이게 뭐 독재다 좌파 정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올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요. 그 정도 한국당을 지휘한 여야 사당이 그렇게 독재를 한 거라면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당이. 물론 사보임. 사임 보임에 문제 있어가지고 무슨 의사과에 했던 거 이런 것들 얼마든지 야당이 공격할 수 있어요. 한국당이. 그건 별도의 문제를 치고 그것도 저렇게까지 가야 되냐 문제예요. 그냥 모든 비례성의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 비례성의 원칙을 볼 때 너무 과도하게 대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저희도 개혁 관련돼서 선거법과 관련돼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데 대한 공감도는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지금 이제 이 상황, 현실에 있는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을 좀 해보면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은 국회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진행되는 거는 그건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러한 선거법 개정을 다른 법과 연결해서 가져간다는 패키지로 가져간다는 게 문제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소수 야당은 선거법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보다는 저는 공수처법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거래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안에 대한 거래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법 개정을 다른 거와 연결을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갔다라는 이 부분 속에서 저는 여야 모두가 이것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정치를 못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두 번째 나가서는 이게 지금 저는 선거라는 게 왜 있습니까? 이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서 혼란이 일으켜진다고 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사개역 특위를 해서 만약에 안 되면 다음 총선을 통해서 승리를 해서 그 힘을 가지고 국민에게 당당하게 우리는 하는 것이지 왜 꼭 공수처 법안을 꼭 이 시점에서 꼭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태우느냐. 함께 태울 수 있는 부분인 것이냐.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것 때문에 선거법이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선거법을 저렇게 태워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문제와 더불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의회가 저렇게 가면 파행이 올 거란 거를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경제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 저렇게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도 같이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이 절차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서도 사보임을 했었던 부분 네. 거기에서도 좀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그러면은 바른미래당이 내세웠던 이런 사보임 2명의 의원을 예상치 못한 권은희 의원까지도 사보임을 시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그거는 저는 바라보고 김관영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정치를 참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정도의 중요한 상이라 하면은 자기네 의원총회를 열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해서 의총에서 사보임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사람을 바꿨다고 한다면 정말 진정성 있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의총을 열어서 사보임에 관련돼서 의원을 물었었어야 되죠.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관행은 뭡니까? 인편으로 접수하는 건데 이거를 팩스라든지 이메일 이런 관행은 지금까지 없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주의적 관행으로 가면 안 된다. 법이라는 거 절차는 일관성 있고 보편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최이배 의원 관련돼서도 한국당이 가서 하는 거는 그건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이 가가지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당신 이거 사보임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지 왜 다른 거를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다른 의원실 가서 점검한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의 가장 큰 기반은 뭐냐면 바로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동안 자기가 약속했던 거를 깨고 그리고 당의 소속 의원들한테까지도 지금 불신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를 잘못 배웠어도 훨씬 잘못 배웠다.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책임은 지금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한테 한 90% 이상의 잘못 더 나가서 지금 바른민주당의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정치를 끌고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말을 바꿨다, 약속을 어겼다 이런 건데 김관영 원내대표의 혼자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 지도부의 전체의 뜻으로 봐야 되는 지도부의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전반적인 사항은 원내대표가 책임지는 거니까 원내사항들이잖아요. 그렇죠. 법안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원내대표가 책임인데 뭐 지도부하고 상의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겠죠. 예. 지도부가 이제 사실 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등등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사인 모임의 문제가 지금 국회법에 48조에 나와 있는 건데 특히 임시회 때 또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4월 임시국회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바른미래당이 별로 명분이 없어요, 사실은. 사인 모임 문제.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사인 모임 문제는 의사과 담당이고 법안 접수는 의안과예요. 의사과 의안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의사과의 사보임이 이제 그걸 막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오는 걸 물리적으로 막으니까 아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을 동원한 거예요. 편법이에요, 일종의. 예. 팩스나 네, 팩스나 이메일. 그리고 이제 의안과는 아예 지금 그걸 팩스로 들어왔는데 그걸 찢어버리고 예.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의 본질, 문제의 어떤 그 발단 이런 것보다는 다 똑같이 이제 그 50% 100%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그거예요. 이 사보임 문제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뭐 판단이 내릴지 모르겠으나 일단 뭐 사보임 문제를 국회의장이 결재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격가지 문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국회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이제 상임위나 이제 특별위원회 그 의원을 배석하는 거. 우리가 항상 이제 국회 개원할 때는 의원들 뜻대로만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추인 12대 11이지만 한 표 차이였지만 바른미래당에서 패스트를 하겠다라고 추인이 됐던 거였잖아요. 12대 11로. 따라서 그러니까 이 12대 11로 추인이 됐는데 의원이 반대하니까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막고 이러다 보니까 또 편법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전부 이제 엉컹크러져 버렸어요. 의안 접수도 그렇고 이제 사람 개인에 관한 그 사보임 문제도 그렇고. 근데 전 다시 얘기합니다만 이제 좀 이성을 찾아야죠. 언제까지 저렇게 할 겁니까? 서로 네 잘못 내 잘못 따져볼 수는 없고 패스트트랙 지정하고 그다음에 시간 많이 있으니까 협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그렇습니다. 이 선거제 개편 그리고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정말 중요하죠. 국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잘 처리를 해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상과 팩트를 전달드리는데 정말 글쎄요 어느 수준까지 시청자분들에 전달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바른미래당도 지금 뭐 지난번에 지방 보궐선거 이후에 분란 사태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 상황이 있을 거고 민주당도 총선 앞두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보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전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민주당에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지금 보시는지. 저는 민주당이야 뭐 지금 예정된 일정대로 끌고 가려고 하겠지만 저게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다시 얘기해서 이런 거죠.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서 패스트 트랙을 연기하는 거는 끊어내라.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지금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지만은 이거는 합의 안 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 법안과 관련돼서는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서 사보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정상적 사보임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은 통과시키게끔 하는 이런 절충적인 안을 내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은 민주당은 지금 공수처 법안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고 지금 바른미당 일부와 지금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선거제도와 관련돼서 지금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 수 있는 문희상 의장께서는 취임사에서 무슨 말까지 했냐면은 역지사지 입장에서 결국 야당 소수의 편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정말 협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까지 얘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전임 정세균 의장과는 너무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정세균 의장은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 사보임을 단호하게 거절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최순실 특검 연장하라고 했을 때 여야 합의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정말 국회의장이 왜 지금 당적이 없습니까? 당적을 의회주의자로서 길을 가야지 자꾸만 정파주의자의 길로서 가면은 국회의장의 권위는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국회의장이라는 걸 둔 것이고 의장의 리더십을 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호권 발동해서 저렇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빨리 이 부분이라도 해서 의장님께서 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리더십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민주당이 오늘 아침부터 의총 열고 대책 논의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 조치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사실 저희 항상 나올 때마다 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정치의 사법화라고 했는데 고발, 고소 이런 거죠. 이번에도 또 이렇게 정치의 사법화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요. 어떻게 이것도 보시는지 지금 이제 그 국회법 165조거든요. 국회의 회의 방해 금지.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국회 회의를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잖아요. 지금 부근에서 폭력 행위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정하고 규정하고 있고 또 하나가 166조엔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조항이에요. 이 조항은 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인데 저 부분이야말로 정치적 사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홍영표 대표가 반드시 응징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저걸 고소고발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건 고소고발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단지 폭력을 행사했다면 뭐 기물을 파괴하고 이런 거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무슨 뭐 뿌리고 이랬던 거. 그거 뭐 저도 옛날에 국회에 있었지만 그거 모습 그대로 살아나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에서 다시 고소고발하면 또 다시 감정이 이제 악화될 거고 이러니까 이 사안을 좀 수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고소고발 같은 걸 말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죠. 저 사안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걸 또 고소고발해가지고 뭐 법정에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여기 왜냐하면 저기 있는 분들이 당직자, 보좌관 이런 분들이에요 다. 현역 의원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다 지시로 하는 거잖아요. 지시로 하려니까 하는 건데 꼭 지시로 하는 분이 아닌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고소고발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정개특위나 사개특위가 뭐 저기 상임위는 아니잖아요. 특별위원회예요. 예. 그러니까 정개특위- 그 회담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옮겨가면서 지금 그건 민주당에서 상관이 없죠. 예. 뭐 국회 내에서 회의장을 어떻게 이제 지정을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과거에 노동법 날치기가 있었어요. 96년도 말에 12월 달이죠. 신한국당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때하고 또 상황이 달랐어요. 뭐 전혀 모르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어제 상황이 비슷하게 하는데 많이 다르죠. 그때 상황하고는. 근데 저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저 노동법 파동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 특위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잖아요. 그 회의 장소를 통보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통보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해가지고 통과시켰을 때는 이거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지난 96년도에 노동법 파동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간에 촉박해서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또다시 저렇게 해서 회의 장소를 옮기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통보를 늦게 했다든지 만약에 뭐 안 해줬다든지 해서 회의를 한다는 거는 회의 자체가 저는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봉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뭐 법적인 거로 가지고 가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 상황에 대한 것이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은 왜 저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냐면 국회 법은 있는데 법을 시행하는 규칙과 시행과 관련된 것이
미비합니다. 이런 거를 상세하게 규정을 정해놔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상한 관행이라는 걸 가지고 서로 편의주의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를 미국은요. 의회가 시작되면 매 회마다 의회법을 바꿉니다. 그거 필요한 사항을 바꾸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국회법 하나 바꾸려면 엄청나게 힘든데 이제는 우리도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로 가려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갈등의 요인을 갖다 놓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빨리 저는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도화를 저도 많이 주장을 해요. 입법이라든지 제도화 주장합니다만 이 정도 상황 되면요. 어떠한 입법으로도 못 막아요. 제도나 어떤 법적인 상황도요. 인간들이 그것을 할 의지가 있을 때, 지킬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 가지, 천 가지의 그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제도화 만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바로 저런 적대적인 갈등 구조를 바꾸자고 지금 다당제 도입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원천적으로 막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아주 저걸 아주 방증 또는 반증하는 거예요, 저게. 거대 정당들의 그 적대적 정당 구도가 바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예. 그거 막자고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하자고 한국당도 합의해 놓고 저런 식으로 적대적 정당 구도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제도나 어떤 입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던데 이게 지금 보수층에서 이 한국당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똑같아요. 민주당 지지도 높아지고 올랐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대 정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 교수님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면에 보면 대한민국은 거대 양당들이 서로 전략적 공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깨기 위해서 다당제를 당분간 저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요. 소수 정당은 발을 붙일 수가 없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렇게까지 파행으로 가는 동안 그러면 그동안 과거에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과연 저렇게 농성이라든지 국회에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없었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냐? 다르고는 몰라도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정치의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려고 했었던 부분들의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저런 일이 벌어질 거는 뻔히 안단 말이에요. 예, 지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오늘 네, 보십시오. 저게 자유한국당이 좀 올랐네. 네, 저게 왜 갤럽 그러냐면, 겁니다. 네, 예. 저게 왜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선거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지금 총선도 1년 안 남았거든요. 계속해서 20% 초반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저게 한 4% 정도 올랐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주저주저 했었던 샤이 보수층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은 좀 추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너무나 무기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지금 집권당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력이 없어요. 자생력이 없다. 이런 부분 속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국당이 얘기하는 걸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극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깰 수 있는 거 결국은 누구냐?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이 다 보시고 어떠한 정치 세력이 잘못됐는지를 낱낱이 다 기록을 했다가 내년도 총선 때 투표로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정확하게 정당들이 깨닫춰야 된다고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민주당 비판을 많이 해요. 제가 처음에 민주당이 개혁을 해야 되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 촛불에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이니까 제가 민주당 비판 많이 합니다. 똑같은 말씀, 당청 관계도 그렇고 왜 과거가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개혁 동력도 많이 떨어졌다. 예. 왜 좌파가 기득권 비슷하게 됐느냐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제가 그 비판을 철회해야 되겠어요. 한국당 너무 심해요. 요즘 하는 게. 용어도 너무 심하고 전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극단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좀 재미를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그동안 민주당 비판하고 청와대 비판하고 이랬던 걸 좀 철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당 지지도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적대적인 양당 구도, 적대적인 공정 구도가 되다 보니까 극단하고 지지층들이 이제 그 갈리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한국당이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 너무 이 지지층 지지가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야말로 김 교수님 말씀 다 보고 있어요. 당내 지지율 오른다고 그래서 그것이 총선에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좀 한국당이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좀. 바른미래당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사태가 커진 것이 바른미래당 내부의 내홍에
이대용에서부터 시작된 부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전개될 손학규 거라고 대표 보십니까? 체제 리더십이 붕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손 대표께서 처음에 주장했었던 몇 가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도 개혁, 그 진보를 아우르는 그런 쪽을 가져간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실은 그것이 지금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정당 지지도 답보 상태인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렇게까지 지금 극단적 갈등이 생기게 되면 지금 손 대표가 저 부분을 풀었었어야 된다는 거죠. 저게 원내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거는 예. 결국은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부분밖에 없는데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어떤 면에서 보면 방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가 모든 것을 지고 가져가려고 했는데 하나만 딱 말씀을 좀 드리면 분명히 의원총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당론이 아니라고 그랬었습니다. 추론한 거라고 했습니다. 예. 당론이 아니라는 거는 의원이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개특위에서 한 의원이 자기가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소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를 인정해놓고 나서 지금은 반대하기 때문에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됐을 때 단호하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지도부가 용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이 부분들은 리더십이 붕괴되면서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복원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내일도 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조금 글쎄 그 사이 많이 달라졌네, 무슨 상황이 있었네 하는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대학 원장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